제가 이제 그 앞에 발표들이 두 발표들이 하나는 가장 중심 소재가 되는 임나일 본부를 소재로 다뤘다면 두 번째 발표는 이제 현재의 일본에서 쓰이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저는 일본 근대 역사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결국에 근대 역사학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역사 교과서도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 발표에 올랐었는데 조금 순서를 바꿔서 뒤로 하게 됐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관련성은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하마다 선생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뵀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유학할 때 박사과정 학생이었을 때 그때 마침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가 제1차 출범하게 되면서 고대사 분과에 세 분, 한국 분 세 분, 일본 분 세 분 이렇게 하는데 한국 측의 그 세 분 안에 저희 한국에서의 지도 교수가 계셨고, 그다음 일본 측 그 교수 위원 공동위원 세 분 중에 일본에서의 지도 교수가 있어서 양쪽 지도 교수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양쪽에서 저를 어떻게 동시 지명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거짓말은 안 하겠지 하는 부분에서 통역을 맡긴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하마다 선생님이 일본 측 그 공동위원 중에 한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를 하셨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첫 마디에 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PPT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라 다른 분들과 같이 좀 볼만한 그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집과 PPT를 동시에 인용해 가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자료집 229페이지 보면요, 이 심상치 않은 목표를 갖고 시작한 홍익재단의 식민지 역사 비판과 전망 컨퍼런스도 벌써 네 번째 이르렀습니다. 저는 1, 2차 컨퍼런스에서 각각 발표할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의 발표들이 일본 근대 역사학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관한 관심이었다면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 역사 교과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본 근대 국가가 어떻게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그러한 구상력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구성 요소들은 제일 처음에 이제 간단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머리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사 편찬 작업이라는 일본의 국사 편찬 작업 속에서의 교육 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어 가는지, 그 다음에는 그 교육 제도의 정비 속에 역사 교과서의 출현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조선 총독부 역사 교과서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 소재로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러한 발표들을 해왔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재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보기 위해서는 메이지 초기에 그 학제령이랄지
이후에 교과서 교육제도 편찬 작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더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래 교과서에 대한 제도사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 연구 성과를 뒤져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 근대에 어떠한 역사 교과서가 있었다더라. 실제적인 역사 교과서를 소재로 다룬 것들은 적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해서는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그 일본 근대 역사 교과서 그리고 이제 근대 교육제도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교육제도의 정비라고 하는 차원입니다만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어떤 식으로 시작한 일본 입장에서 1869년 2월에는 신정부 메이지 정부죠. 메이지 정부가 이제 개성학교라고 하는 걸 이제 여는데 그 전에 이제 막부 말에 그 전에 있었던 개성소라고 할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단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차 컨퍼런스인가요? 제가 2차 컨퍼런스가 발표를 했던 적에 1869년 4월에 메이천왕이 서한을 보내면서 정사 편찬에 대한 의지를 밝힙니다. 자기 친서로 밝힐 때 고대사의 육국사 정사 편찬 작업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랄지 근세 한동안에 지금 이루고 있는 이 부분에 적어도 메이천왕이 생각했던 정사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국가 시절에 그러한 육국사라고 하는 일본 서기부터 시작했던 3대 실록까지의 그러한 사업 자체를 하나의 정사로 인지했었다. 그러한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869년 7월에 태정관제를 하고 그다음에 국사 편집국, 그다음에 이제 70년 다음에는 기록 편집기. 71년 7월에 뭐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한국의 문교부에 해당합니다만 문부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초, 중, 고, 대학의 각 기관의 그 학제에 해당하는 학제령을 72년 8월달에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역사과랄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아직 교과서는 출연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그 72년 12월 3일을 73년 1월 1일로 이제 옛날 달력을 양력으로 이제 그 강제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 저 시대 옛날에 사셨던 분들이랄지 이제 이런 사람들 그 생년월일 같은 게 상당히 그때 막 헷갈리죠 사람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런 연유가 있습니다. 75년 4월에 역사과를 이제 수사국이라고 만든달지. 그래서 점점 그 국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육제도도 정비될 뿐더러 그 자체의 교육에 대한 기본 질서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9년 9월에는 이제 그 교육령이라고 해서 좀 더 진전된 초중고 대학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사 편찬 그에 아울러 정사 편찬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86년 3월에는 대학의 제국대학, 그 전에 이름은 동경대학이었는데 그걸 이제 제국대학으로 편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87년 되면 독일에서 이제 유능한 그 교수들을 초빙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학과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사료편찬소의 원형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이 이제 모양을 또아리를 틉니다. 89년에는 6월에는 이제 처음 비로소 이제 국사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학 잡지를 만들어내는 사학회가 저때 창간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실상부하게 1890년이 되면 교육 칙어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러이러한 제도하에 이러이러한 의도하에 이러이러하게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충량한 신민으로서의 그 선언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92년 3월에는 이제 뭐 지지난 발표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피라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의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부담스러운 그때 느낌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피라 사건이 1, 2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그 뒤에 그 사료 편찬에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에 아울러서 사료 편찬소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1901년이 되면 1868년 신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야 이제 그 정사 편찬에 관한 기본 틀이 조성이 되고, 그와 아울러 교육제도라고 하는 부분도 정비가 되더라 하는 것들을 연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역사 교과서가 어떠한 걸 과정을 거쳐 출연하든가 하는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세 시대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뭐 국회니까 제가 일본말을 제대로 안 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자옥에서 그 절 안에 이제 그 교육기관을 우리 같으면 서당이랄지 조금 유사합니다만은 그러한 기관들을 두는데, 그때 쓰던 교재가 뭐가 있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자옥의 그 교재글은 뭐였을까 찾아봤더니 이제 왕복 서한 글로, 그리고 이제 뭐 질문을 하면 답하는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왕래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이제 만약에 교재라고 한다면 명치유신 이전의 그 초등교육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자옥에서 쓸 수 있는 교과서라 하면은 이제 왕래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왕래물의 그러면 시작 어딘가 하면은 꼭 근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그 고대 후반기였던 평안 시대에서도 그런 양식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도 교과서의 맹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신의 막말 유신 1853년 페리 제독 이후에 막말의 시대에서부터 유신을 전후한 시절에서는 일본 외사라고 하는 책이 어느 정도의 그런 교과서 대용에 해당하는 역할을 했었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초기적인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학제령이랄지 교육령이라 발표되지만, 그에 아울러서 1872년에 학제령 발표와 함께 교과서 자유 발행 그 채택제가 이제 그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우리도 우리의 그 교과서를 국정이었던가 검정이었던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도 굉장히 일본이 틀에 박힌 그런 부분으로 국정이나 검정 이런 걸 조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교과서라고 하는 근대적 역사 교과서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자유 발행이랄지 이런 시각으로 좀 더 풀어줬던 거죠. 그게 차츰차츰 성격이 변질되면서 일본의 근대가 그에 아울러 교과서도 변해가더라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런 역시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교육령이 발표되면서 이제 조금씩 그 이제 시기가 지나가면서 83년에는 교과서 인가 허가제랄지, 그 다음에 86년에서야 이제 검정제랄지, 그 다음에 교육처가 되면서 좀 더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895년, 96년 청일 전쟁을 지나고 1900년대 들어서서 너일 전쟁 시기에 육박해 가면서 일본이 이제 저거 초등학교 교과서, 일본의 소학교 교과서 국정제가 채택됩니다. 아, 일본의 이제 근대의 성격이 처음에는 말랑말랑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주변을 쳐다보고 차츰차츰 이제 내용물이 그 정비되어 가면서 제도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40년도에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이제 생겨나고 43년도에 중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어서 국정제 교과서 국정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45년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 이제 해방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패전 이후에 GHQ에 의해서 이제 지워진 교과서 먹으로 뭉뚱뭉뚱 지운 교과서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47년 검정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50년부터는 이제 검정 교과서가 제대로 사용 폐전과 함께 제대로 좀 민주화된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그 역사 교과서랄지 이런 제도사의 연구는 있더라. 근데 의외로 교과서 자체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없더라. 근데 제가 이제 동보역사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7년간 일본의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조선총독부 교과서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고대편을 저는 담당했었고 하나의 팀을 짜서 한 부분에서 그 성과들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메이지 시기에 그 교과서를 다뤄볼 수 있는 직접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이제 그때 사정권에 있었던 교과서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역사 교과서가 이제 출연했는데 그런 교과서들마다 다양하지만 지금 9가지를 드러났습니다만은 전부 이게 내용물이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교과서는 천황의 그 명단만 쭉 늘어놓은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과서는 또 주요 사항을 다루는 교과서도 있고 3번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4번 교과서 같은 또 기사본말치를 수용하는 교과서가 있고 또 5번부터는 작은 그림, 사파를 집어넣어서 이해를 돕는 이렇게 형식을 한다거나 7번 같은 경우는 유명인 중심으로 또 한다든가 7, 8번은요. 그래서 이제 9번 교과서 같은 경우는 확실한 사항만 그 요소에서 초등학교 적어도 소학교 교과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중심을 뒀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7번에 보다 유명인 중심이라고 했을 때 유명인 중심을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느냐 하면은 천황에게 대든 사람들은 다 빼고 천황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아서 아동들에게 저렇게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런 교과서들이 이제 쭉쭉 만들어져 갔다. 그래서 이제 이상과 같이 이제 237페이지입니다. 상당 부분입니다만은 근대 교과서 제도 그리고 그 부산물인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근대 일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훗날의 역사가 알려주는 바와 같이 근대 일본은 끝없는 전쟁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메이지 후반기에 시작하는 청일전쟁, 너일전쟁의 상황이 교과서 제도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히 부합합니다. 나아가 양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 침략의 마술을 한반도까지 확장하죠. 그럼 한반도 현지에서의 일본 역사는 어떤 것이었냐 하는 부분이 다음 장입니다. 조선총독부 역사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 조선총독부 역사 교과서를 교육받으시면 물론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조선총독부 교과서를 직접
본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보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1905년 이제 을사늑약, 그다음에 이제 통감부, 1907년에 보통 학교령을 이제 반포하죠.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통감부에서 이제 그 인가받도록, 처음에는 이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인가받는 제도를, 자기들도 총독부가 지정한 역사 교과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조선 교육령이라고 하는 제도를 1, 2, 3, 4차를 실시하면서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일본의 그 교과서를 그 직수입해 가지고 가르치는 선으로 하다가 두 번째는 이제 끼워 넣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교과 사이에 조선 교육을 이제 끼워 넣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1차, 2차, 3, 4차 조선 교육령 시기에 저는 여러 가지 교재들이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되는데 이제 조선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조선 총독부 교육령 시기 안에 교과서들은 저러저러한 것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내용 자체에서는 전혀 독자적이다거나 자립적이지, 물론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니 그렇겠지만 실제의 조선 총독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일본 교과서 흐름에 그 만든 기조와 아주 동일합니다. 거기에 이제 따로 조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조선의 역사를 끼워넣기, 일본 역사를 가리키면서 통치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어도 우리 그 조상들이 가르친 거죠. 시대 구분도 물론 없습니다. 일본 천황의 역사라고 하는 그 흐름에다가 집어넣어서 끼워 넣기로 자의적으로 들이밀고 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238페이지 조금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제1차 조선 교육령을 보면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이라 하는 그런 3단계 교육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조선인들에게 그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을 개화시킨다거나 하는 차원보다는 조선 총독부의 편리한 구조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매주말로 벌써 갔네요. 이제 240페이지를 보면 24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목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고의 조선반도랄지 삼환, 문학 불교 공예 일본부 백제 고구려 멸망 신라 일통. 고대사 분야에서는 이 7가지 사항이라고 한다면 7가지 사항이 어디가 들어 있냐면 아까도 그 첫 번째 두 번째 발표에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일본의 일본 무존이랄지 신공항우랄지,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유명한 시족, 그리고 이제 성덕태제랄지, 그 이후에 천재천왕이랄지 등원겸족이랄지 관원 도진이랄지, 이런 부분의 시대에 맞게 그러한 인물들 사이에다가 조선의 식민 조선의 역사를 궁색하게 집어넣는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하는 작업 중에 교과서만 했던 건 아니고 교수 참고서를 분석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41페이지 중단 부분에 나오면 교수 참고서라는 게 나오는데, 그 참고서의 경우는 교수 요지, 강의 요령, 그다음에 주의, 그다음에 비고, 이런 부분 나눠서 전반적으로 아동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참고서에, 교수 참고서에 적어도 보이더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아울러서 맺은말로 옮깁니다. 맺은말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한일 간은 다양한 역사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가장 오래갈 싸움이 역사 교과서 논쟁입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어디일까? 두 번째, 메이지 들어서 일본의 교육 제도는 다른 제도와 비교해 가장 시급히 정비됩니다. 그 이면에는 교육 제도의 정비에 따른 국민 만들기, 그리고 정사 편찬을 통한 천황 중심의 정통성 확보에 있어서 교육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 그에 발맞추어서 역사 교과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준비된 교과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교과서 제도가 자유채택, 신고, 허가, 검정, 다시 국정제도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근대 일본의 성격 변화가 읽혀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 근대 일본의 성격 변화는 바로 한반도로 그 영향이 미쳤고 조선은 식민지로 화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역사 교과서 4차례의 조선 교육령에 의거하고 있음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조선 교육령하의 역사 교육은 조선인의 자주성이나 조선 역사의 독자성을 철저히 부정하는 이에 비로소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중간 결론을 맺습니다. 그에 비해서 관해서는 몇 가지 저의 졸고가 있습니다만은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